옛날에 어떤 사람이 도끼를 잃어버렸다. 그는 옆집 아이가 자신의 도끼를 훔쳤다고 의심했다. 그 후 그는 아이의 행동과 표정을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아이가 도둑이라고 단정해버렸다.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는 장작을 패러 산에 올라갔다. 그런데 이게 웬일. 늘 장작을 패던 자리에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던 도끼가 버젓이 있는 게 아닌가. 그는 집에 돌아온 후 다시 옆집 아이의 행동을 요리조리 살펴보았다. 아무리 보아도 그 아이는 절대로 도끼를 훔칠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는 바로 의심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의심의 시작점은 상상이지만 종착점에 가서는 억측으로 자신의 상상을 증명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의심은 인간의 약한 본성 중 하나이며 자주 느끼는 감정이다. 여러분도 혹 이와 같은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다. 평소에 몇몇 동료와 친구가 모여 소근거리는 장면을 보고 혹시나 자기 흉을 보는 건 아닌지 의심이 든다. 친구에게 비밀을 털어놓은 후 그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내 비밀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속 걱정한다. 친구가 차갑게 군 것은 나에게 불만이 있어서라고 생각한다. 회의석상에서 내가 저지른 잘못 때문에 상사에게 꾸지람을 들었는데 누군가가 상사에게 내 험담을 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채팅을 하다가 상대의 인터넷이 끊겼는데 내게 인사를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로그아웃했다는 생각을 한다. 애인이 며칠 동안 연락을 하지 않는 걸 보니 나에게서 마음이 떠난 것 같다. 이처럼 별것도 아닌 일을 두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의심을 너무나 자주 한다. 만일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면 자신은 의심이 많은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의심이 지나치게 많으면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을 두고 고민하게 되며 하루 종일 우울한 기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쉽게 의심하는 사람은 대개 질투심도 강하고 속도 좁은 편이다. 쉽게 의심하는 사람은 지나치게 민감한 경향이 있다. 민감하다는 것 자체는 그다지 나쁜 의미가 아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까지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속에서 의심을 없앨 수 있을까? 첫째, 자신이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즉시 그 원인을 찾아라. 더 이상 의심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긍정과 부정이라는 두 각도에서 문제를 분석하라. 의심은 대개 추측으로부터 생겨난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의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더 이상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는지 여러 번 반문해보자. 의심이 들었던 일을 여러 각도로 분석하고 막무가내로 결론부터 내리는 행동은 삼가하자. 더 넓고 깊게 사고해야 증거도 없는 의심을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둘째, 상대가 내게 거짓을 말하고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누군가가 뒤에서 내 험담을 한다는 느낌이 들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보자. 난 신뢰받는 사람이다. 저들은 날 속이지 않는다. 나는 좋은 사람이니 저들이 내 험담을 할 리 없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들은 날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암시를 주면 강한 자신감을 기를 수 있다. 사람은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선의로 대하고 이해하고 신뢰하면 능력의 크기와 상관없이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나의 트집을 잡는다는 의심이나 걱정은 절대로 하지 말자. 대신에 자신감을 기름으로써 의심으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자. 셋째, 자신이 의심하고 있는 사람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상대에게 자신이 품었던 의심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라. 상대에게 자신이 품었던 의심을 허심탄회하게 말해보자. 그러면 자신이 몰랐던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되고 모든 오해를 떨쳐버릴 수 있다. 그러므로 교류를 늘리면 신뢰를 돈독히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심이나 의혹도 자연스레 사라지게 할 수 있다. 넷째, 의심이 많은 사람은 상대가 자신에 대해 멋대로 떠벌리지는 않을지 걱정하는 경향이 있다. 게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소문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심지어는 그로 인해 증거도 없는 뜬소문들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종종 범하기도 한다. 나 자신과 남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좋아한다면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평가도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험담과 유언비어의 대상이 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오해하는 것은 지극히 평범한 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뜬 소문은 대범하게 무시하고 자기 할 일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에 관한 소문에 대해서도 겨우 말 몇 마디로 그를 평가하지 말자. 반드시 소문에 대해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며 엉뚱한 의심도 하지 않게 된다. 의심은 사람에게 대단히 큰 심리적인 압박을 주며 정신을 계속 긴장 상태로 유지하게 한다. 의심을 좋아하는 사람은 안정감이 결핍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없이 의심을 하는 사람은 늘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이들은 늘 부정적인 상상력을 발휘한다. 다른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한 말을 거의 하루 종일 곱씹어 생각하며 결국에는 그 속에서 숨은 뜻을 찾아낸다. 의심이 많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결코 상대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람은 늘 타인을 의심하며 자신을 우울하게 만든다. 외부 세계로부터 자신을 차단하고 격리시키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의심이 결국에는 자신에 대한 의심으로 바뀐다. 이로 인해 의심이 많은 사람은 자신감을 잃고 겁쟁이, 신경질적이고 괴팍한 사람으로 변한다. 의심은 안정적이지 못했던 어린 시절, 인생에서의 큰 실패, 꽉 막힌 주관적인 생각, 자신감 결핍, 이런 이유 때문에 생겨난다. 사실 모든 의심은 내가 나에게 채운 족쇄라고 할 수 있다. 즉, 의심으로 인해 속박되고 구속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손과 발이다. 사실 의심이라는 녀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별것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의심의 구렁텅이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대범하게 행동하고 폭넓게 사고하자.
어떤 사람은 조금이라도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쉽게 화를 낸다.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 같다. 어떤 사람은 아무런 표시도 내지 않고 반항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분노를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고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 한다. 이처럼 분노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출되며 사람에 따라 제각기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 분노는 일상적인 감정이기는 해도 사실 이는 심리적인 독소에 속한다. 그러므로 분노를 잘 해소하지 않으면 마음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해를 입는다. 의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화를 낼 때 생리적으로 이런저런 변화가 일어난다. 예를 들어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고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많은 양의 뇌세포가 손상된다. 화가 난 사람들은 마치 미쳐 날뛰는 사자처럼 주변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해를 입힌다. 그 중에서도 자녀의 성장에 악영향을 미친다. 화를 잘 내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공포감과 원망 같은 것을 품게 된다. 이와 같은 감정이 심해지면 아이도 커가면서 부모의 성격을 담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유 없이 참지 못하고 항상 성질을 부리는 아이가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을 잔뜩 주면서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벽에 박으라고 했다. 첫째 날 아이는 벽에 총 12개의 못을 박았다. 이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는 조금씩 분노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나갔고 벽에 박는 못의 숫자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아이는 벽에 못을 박는 일보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더 이상 벽에 못을 박지 않게 되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또 이렇게 말했다. 아들, 만약에 말이야, 하루 종일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다면 그날에는 벽에 박았던 못을 하나 빼거라. 며칠 지나자 벽에 있던 못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혔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아 끌더니 또 이렇게 말했다. 아들 정말 잘했어. 그런데 못이 박혔던 벽을 보렴. 내가 못을 모두 뽑아냈어도 벽 위에는 못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지? 사람도 마찬가지란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때 내 말은 못이 되어 그 사람 마음에 상처를 낸단다. 네가 다른 사람 마음에 못을 박으면 나중에 그 못을 뽑더라도 결국 그 사람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아있게 된다는 거지. 내가 수십 번 미안하다고 말해도 말이야. 그 상처는 절대 가시지 않는단다. 이제껏 이처럼 쉽게 화내는 아이였던 적은 없었는가? 사실 입에서 내뱉는 말로 준 상처와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게 남긴 상처는 모두 흉터를 남긴다. 비록 내 입장에서는 잠깐 분노를 드러낸 것일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와 불만만 남길 뿐이다. 분노의 방법에 따라 사람은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화를 쉽게 내지도 않고 금방 기분을 푸는 사람. 화를 쉽게 내지도 않고 쉽게 화를 풀지도 않는 사람. 쉽게 화를 내고 화를 잘 풀지 않는 사람.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화를 푸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는가?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이 되고 싶은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나는 항상 화만 내는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내 자신이 통제가 안 되는 걸 어떡해? 사실 화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과 맞닥뜨리면 마음속에 숨어있던 분노가 통제되지 않고 본물 터지듯이 폭발해버린다. 그렇다면 분노는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이제 그 방법을 소개하겠다. 첫째, 사람이라면 화를 낼 권리가 있다. 분노 자체는 그다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분노란 부정적인 상황에서 만들어진 것이므로 분노를 표출한다는 것은 곧 부정적인 상황이 연장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야 하며 이성으로 감정을 조절해야 한다. 즉, 분노가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원리로 아일랜드의 정치인이자 독립운동가인 파넬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머쥔 것은 그에 맞서였던 글랜스톤이 그를 언급하며 이렇게 말한 덕분이었다. 파넬은 이제껏 내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걸출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논쟁을 하다가 강한 비난과 가혹한 질책을 그에게 쏟아부었지요. 하지만 파넬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무표정했지만 제 말을 경청하고 있었지요. 그는 무척이나 차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파넬의 이와 같은 변화는 모두 정신수련 덕분이었다. 다른 사람이 가혹하게 욕을 하고 비난할 때 마음을 잔잔한 물과 같은 상태로 유지하고 화를 내지 말라. 평소 남 때문에 화가 난 이유는 바로 날 화나게 할 행동을 상대방이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나란 존재를 무시하는 일, 예의 없는 행동, 위협, 모욕, 앞길을 가로막거나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것, 자존심을 뭉개는 태도 등등 많은 것이 있다. 사실 분노는 자기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나타나는 행동이다. 자기 보호 행동은 분노에 휩싸이면 더욱 강하고 야만적으로 드러나며 상당히 파괴력을 지닌다. 화로서 분노를 표출하는 행동은 원하던 바를 잠시 이루게 해줄 수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행동은 전혀 좋지 않은 결과만 낳을 뿐이다. 둘째, 화가 났을 때 테니스나 산책 또는 커피숍에 가서 우아하게 음악 듣기 등 평소 흥미를 갖고 있었던 일을 해보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풀어주는 쪽으로 주의력을 돌리면 유쾌하지 않았던 일들을 비교적 빨리 잊게 되고 분노도 사그라진다.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입으면 만회할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을 상하게 한다거나 자존감을 건드리면 많은 사람을 적으로 돌려 외톨이가 되고 만다. 그러므로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분노라는 정서 독소를 반드시 몸 밖으로 배출시켜야 한다. 질투는 천박한 감정이며 이성을 잃고 어리석게 만들기 때문에 자신의 앞길을 스스로 막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낳으며 옳고 그름을 보는 눈을 왜곡시키는 감정 독소 중 하나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에 빠지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 흐려지며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다시 말해 질투는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주는 감정인 것이다. 여러모로 자기보다 조건이 나쁜 사람이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그로부터 무시를 당했을 때 생겨난다. 그런데 이 외에도 질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상대를 향한 신랄한 비판, 질투, 대상을 무시하는 행동, 심지어는 공격이라는 행위로 나타난다. 쉽게 질투를 하는 사람은 대개 형제가 많은 환경에서 자란 경우가 흔하다. 이들은 어려서부터 형제 자매들과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다투다 보니 늘 부모님이 자기보다는 다른 형제를 더 아끼고 사랑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이들이 성인이 되면 질투심을 유발했던 대상이 부모의 형제에서 주위 사람으로 바뀐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만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늘 손해본다는 느낌을 지우지 못한다. 질투가 많은 사람 중에는 자기만 아는 완벽주의가 많다. 이들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강한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것을 자기 휘하에 두어야 직성이 풀린다. 만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해진다. 또한 자신의 능력이 부족한 탓은 하지 않고 상대방이 나와 맞서고 있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고문한다. 이처럼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고 있으니 다른 사람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대할 수 없음은 물론 상대를 질투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질투라는 바이러스를 몰아낼 수 있을까? 첫째, 질투에 휩싸였을 때는 자신의 모든 주의력이 상대의 강점과 성과 등에 몰린다. 질투에 눈이 멀어지면 자기가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인생의 목표, 그리고 그를 위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지 못하게 된다. 그러므로 질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능력과 주위 환경을 고려해 인생의 목표와 궤도를 확고히 정하는 것은 물론 이를 이룰 때까지는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다고 다짐해야 한다. 장기적이면서도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넓은 가슴과 시야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정력을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트집을 잡는 데 낭비하지 않는다. 둘째, 세상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만의 역할을 부여한다. 그러므로 상대가 나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이를
과감하게 인정해야 한다. 설령 상대의 강점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나보다 훌륭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성공이 사회와 인류를 위한 공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코 자신을 향한 위험이나 내 것을 빼앗는 행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성공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뜻이다. 또한 즐겁게 상대의 장점을 배워야 한다. 자신과 다른 사람의 장점을 비교해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알고 이를 보강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해야만 바이러스처럼 나를 망치는 자기 비하 내지는 자존심에서 자유로워진다. 셋째, 질투라는 감정은 비교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비교를 할 때 종종 자신의 단점과 남의 장점을 비교하는 비이성적인 상황이 벌어진다. 이와 같은 행동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서로 붙어보기도 전에 이미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것과 같다. 사실 사람은 저마다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으며 완전 무결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언제나 자기 자신을 가혹하게 대할 필요도 없으며 남들보다 늘 뛰어나야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또한 자신도 남보다 뛰어난 점이 있으므로 뒤처지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다만 자신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발휘해 단점을 보완해 나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자신의 장점을 한껏 발휘하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지는 날이 찾아온다. 넷째, 영국 철학자 베이컨은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질투할 시간이 없다 라고 말했다. 일에 푹 빠져 있으면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개발을 하느라 남을 질투할 시간이 없다. 또한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더 발전시키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강화하는 데 온갖 신경이 집중되어 있다. 상대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내고 그를 뛰어넘어 실질적인 이득을 보는 것이므로 남을 헐뜯고 중상모략하는 소모적인 행동보다 훨씬 건설적인 행동인 것이다. 사실 사람이라면 많고 적음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질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질투란 것 자체는 그다지 무서워할 것이 못 된다. 하지만 자기가 질투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동은 경계해야 한다. 게다가 질투에 휩싸였을 때의 생각을 진리라고 생각하거나 심지어는 이것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 그리고 사회에 대해 잘못된 평가를 내리는 것은 실로 위험한 일이다. 그러므로 질투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위치도 찾을 수 없게 된다. 돈과 명예를 거머쥔 사람을 배워야 할 대상으로 삼고 그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질투는 자기 발전의 원동력으로 변할 것이다.
열등감은 소극적인 자의식이며 자기 비하이다. 또한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가정해버리는 감정이다. 열등감을 느끼면 자기 능력과 수준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게 된다. 이는 정신활동을 방해해 창조력과 혁신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열등감은 창조력을 가로막는 장애물인 셈이다. 그렇다면 왜 열등감을 느끼는 걸까? 현대 심리학에서는 사람이라면 정도만 다를 뿐 누구나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외부적인 환경이 때로는 자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받는 평가를 통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다. 그림을 제법 잘 그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가 유명한 대가들로부터 여러 번 별로라는 평가를 들었다. 많은 사람으로부터 부정적인 대답을 듣다 보니 결국에는 자기 그림 실력을 의심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었다. 이처럼 열등감은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열등감에는 환경적인 요인 외에 개인적인 요소도 많이 작용한다. 몸, 컨디션, 성격, 사고방식, 가치관, 능력, 경험 등이 있다. 정신분석적인 각도에서 보면 어렸을 때 경험이 열등감 형성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한다. 어렸을 때의 경험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잊힌다고 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잠재의식으로 남아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일수록 더 쉽게 열등감에 빠진다. 사실 우리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남들에게 보여주며 살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만의 강점도 발휘하며 살고 있다. 그러므로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좌절을 맛보았다고 해서 스스로를 억누르며 열등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 이미 앞서 언급했듯이 사람이라면 모두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 위대한 사람도 일반 사람도 모두 열등감이란 녀석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다른 점이 있다면 성공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받아들이고 다스리는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강하다는 것뿐이다. 그렇다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열등감을 극복할까? 지금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이들은 사람은 신이 아니므로 전지전능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굳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대신에 자신의 모든 재능을 쏟아붓고 노력을 기울여 목표를 완수하려고 한다.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좌절감에 대해서 이성적인 태도를 취한다. 자신을 속이지도 그렇다고 무턱대고 걱정을 하지도 않는다. 대신에 긍정적인 태도로 현실을 직시함으로써 열등감을 극복해 나간다. 둘째, 정신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열등감의 근원을 찾는 방법이다. 심리 분석 방법은 열등감이 있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열등감이란 단지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던 응어리일 뿐임을 깨닫게 한다. 과거의 경험에 얽매여 현재의 기분이 결정된다는 것은 참 우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깨달음을 통해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심리 분석 방법이다. 셋째, 열등감이 자신을 공격해 올 때 가장 흥미를 갖고 할 수 있는 일에 주의를 돌려보자. 이와 같은 방법은 어깨를 짓누르는 열등감을 내려놓는 데 도움을 준다. 넷째, 열등감은 사실 자신감이 없어서 나타나는 감정이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해 믿음을 점차 높여나가면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선 비교적 수월하게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보자. 이 일에서 성공을 거두면 아주 조금이지만 자신감도 함께 늘어났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이어서 새로운 목표를 채우되 앞서 이룩했던 목표보다 조금 더 큰 목표를 설정해보자. 이렇게 차근차근 목표치를 높여가면 자신감도 조금씩 높아진다. 이런 유형에서 알 수 있듯이 열등감에서 벗어나려면 자신의 열등감에 대해 인정을 할 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의 열등감을 직시하고 이겨내고 뛰어넘어야 한다. 이때 보상심리는 열등감을 이기는 최고의 선물이 된다. 보상심리는 심리학 용어이다. 살다 보면 늘 부족한 점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처럼 부족함 때문에 생기는 결함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곳에서 이를 보상해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보상을 원하는 심리가 더욱 강렬하다. 이때의 보상은 주의력을 다른 곳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열등감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보상 심리를 이용해 건설적인 것에 관심을 돌려 열등감과 자기 자신을 극복할 동력을 얻은 덕분이었다. 자기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법을 알았다면 이제 열등감의 그림자가 공격해와도 끄떡없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처한 상황도 천차만별이다. 게다가 사람마다 겪는 일도 모두 다르다. 그러므로 성공에 이르는 방법도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자신의 장점은 기르고 단점은 극복하며 온 힘을 기울여 인생 목표를 실현해 나가면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현대인이라면 반드시 실패와 좌절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굳게 믿고 실패 속에서 성공의 방법을 보아야 한다. 모든 실패를 성공의 전주곡으로 여겨야 하며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태도로 자신을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열등감을 자신감으로 바꿀 수 있다. 열쇠를 찾겠다고 온 집안을 뒤집어 놨는데 허무하게도 열쇠를 손에 쥐고 있는 자신을 본 적이 있는가? 외출할 때 갑자기 가스불을 잠갔는지 의심하거나 은행에서 돈을 찾을 때 비밀번호가 떠오르지 않아 당황했던 적이 있는가? 만약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난다면 심각한 건망증을 의심해 봐야 한다. 건망증이란 의학용어로 단기 기억장애다. 뇌의 사고 능력에 잠시 문제가 생긴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증세는 자연히 사라진다.
인간의 최고 기억력은 20대 전후로 나타난다. 그 뒤 뇌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면서 25을 전후로 기억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보면 20, 30대가 건망증을 겪는 것도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와 긴장감이 뇌세포를 피곤하게 만들어 건망증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통계에 따르면 건망증 환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0%이며 그중 80%가 전업주부로 건망증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쉽게 잊는 것 자체는 무서운 일이 아니다. 잊어버리는 것이 본래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일종의 능력으로 모든 사람이 잊어버릴 수 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건망증 때문에 생기는 불안감, 우울증, 의기소침 그런 현상이다. 현재 나의 건망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자신이 해당하는 부분에 한번 체크해보자. 전화번호나 사람 이름을 자주 잊어버린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있다. 며칠 전에 들은 말을 모두 잊어버린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일은 잘하지만 새로운 것은 배우기 힘들다. 반복되는 일상생활에 변화가 생겼을 때 금방 적응하기가 힘들다. 배우자의 생일, 결혼기념일 등 중요한 사항을 잊어버린다. 동일한 사람에게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 어떤 일을 해놓고도 잊어버리고 또 한다. 약속을 해놓고도 잊어버린다. 이야기를 하던 도중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까먹는다. 약 먹는 시간을 놓친다. 물건을 사러 갔다가 꼭 한두 가지씩은 빠뜨린다. 가스불 끄는 것을 잊어 음식을 태운다. 어떤 일을 해놓고도 뭘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 다시 확인한다. 물건을 두고 다니거나 가지고 갈 물건을 놓고 간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또는 말, 이런 표현이 금방 떠오르지 않는다. 늘 쓰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찾는다. 전에 가본 장소를 기억하지 못한다. 물건을 항상 두는 장소를 잊어버리고 엉뚱한 곳에서 찾는다. 이 중 5개가 나오면 정상으로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6개에서 14개는 위험군으로 자신이 심각한 건망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2단계에 속한다. 15개에서 19개는 중증으로 전문가의 상담 후 적절한 치료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건망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까? 부지런히 머리를 써라. 부지런히 일하고 학습하면 인간의 기억력은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 새로운 사물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이고 당당히 맞서자. 이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신문, TV, 영화 보기, 그리고 음악 감상과 같이 충분히 즐기면서 건망증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장기나 바둑을 두는 것은 집중력을 높여 뇌세포를 활발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한 무언가를 의식적으로 외우고
기억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 즐거운 기분을 유지해라. 그리고 스포츠 활동에 자주 참여해라. 올바른 생활 습관을 길러라. 식탁에서 기억력을 떨어뜨리는 가장 큰 원인을 찾는다면 단연 달고 짠 음식일 것이다. 그렇다면 기억력이 좋아지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 비타민, 채소, 과일이 대표적이다. 특히 은행나무 잎 추출물은 되뇌 활력과 주의력을 높여주고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 그럼 이번에는 기억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오랜 시간 기억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는 뚜렷한 목적이다. 즉, 꼭 기억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극도로 집중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뇌에 남는다. 기억력이 비슷한 사람을 두 조로 나눈 뒤 비디오 시청을 통해 그들의 기억력을 테스트했다. 사전에 영상의 문제점을 찾으라는 지령을 받은 A조가 비디오 내용을 비교적 정확하게 기억한 데 반해 지령 없이 시청한 B조의 기억력은 확실히 A조보다 나빴다. 둘째, 흥미는 기억력을 강하게 하는 촉매제이다. 인간은 흥미가 있는 정보나 대상에 고도의 집중력과 관찰력을 보인다. 또 정신적으로도 흥분 상태에 빠진다. 예컨대 평소에 지리 분야에 흥미를 느낀 사람이라면 이라크 전쟁에 약간의 관심만 둬도 어느새 이라크 지도를 파악하고 그 지형과 주변 환경까지 꿰뚫어 볼 것이다. 셋째, 정신을 집중하고 온 힘을 다해 몰두하면 해당 정보와 대상은 대뇌 피질에 강하게 각인된다. 반대로 산만하고 집중할 마음이 아예 없다면 인간의 기억력은 떨어지기 마련이다. 넷째, 기억하는 것과 잊어버리는 것은 대립적이면서도 공통점이 있다. 인간의 건망증에 나름의 규율이 있다. 즉, 초기에 빨리 잊어버리고 며칠 후 다시 생각나지만 점점 잊힌다. 따라서 잊어버리는 순간이 오기 전에 계속 떠올리고 복습하면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다. 다섯째,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라. 심리학에서 증명되었듯이 마음이 상쾌하고 정신이 충만한 사람은 기억력도 좋다. 다음 5가지 방법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자. 첫째, 올바른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립하자. 둘째, 자신과 타인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라. 셋째, 실패도 쿨하게 받아들여라. 넷째, 능숙하게 자신을 통제하라. 마지막으로 단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건망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건망증 앞에서 나약해져 우리의 일과 삶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자꾸 깜빡하던 자신은 잊어라. 최강의 기억력으로 무장하고 성공을 향해 당당히 걸어가자. 친구와 주변 환경은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 어떤 인생을 살게 될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가 매일 밤 잠드는 침대에서 사는 진드기가 있었다. 피를 빨아먹는 동작이 부드럽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부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벼룩이 진드기를 찾아왔다. 진드기는 벼룩의 성격, 방문 목적, 자신에게 이로운 존재인가 등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저 벼룩에게 이것저것 알려주느라 바빴다. 이 부자의 피는 정말 달콤해. 침대는 부드럽지. 오늘 밤 실컷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를 들은 벼룩은 입에 침이 고이면서 생각했다. 빨리 어두워져야 할 텐데. 부자가 침대에 눕자마자 애타게 기다렸던 벼룩은 바로 그의 몸을 힘껏 물었다. 이에 너무 놀란 부자는 벌떡 일어났다. 화가 난 그는 하인을 불러 당장 침대볼을 갈아치우라고 했다. 영리한 벼룩은 서둘러 침대에서 뛰어내렸다. 반면 느릿느릿한 진드기는 갑자기 찾아든 불청객 때문에 봉변을 당했다. 이렇듯 자신을 찾아왔다고 해서 아무나 친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인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 긍정적이고 진취적이며 고상하면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친구로서 좋다.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들에게 당신은 마음의 양식과 진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공자가 말한 자기만 못하는 사람을 벗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라는 이치와 일맥상통한다. 반대로 부정적이고 성격이 거칠거나 못된 사람을 사귀게 되면 그런 환경에 물들어 헤어나오기 어렵다. 심지어는 못된 친구의 꾀임에 빠져 불행하게 죽음을 맞는 진드기가 될 수 있다. 만약 이미 해가 되는 친구를 사귀었다면 거리를 두고 과감히 그 관계를 끊을 줄 알아야 한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듯이 질 나쁜 친구와 사귄다면 남들 눈에는 당신도 그렇게 보일 것이다. 금묵자흑이라고 했다.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친구를 사귀어야 한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만나면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고 심신이 건강해질 것이다. 자존심이 강하고 심신이 건강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해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다. 하지만 타고난 본성이 성실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충실하고 친구와의 우정도 소중하게 여긴다. 그들이 자존심을 내세운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취향을 무시한다거나 교만하게 구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자신이 주체가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이 상관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뿐이다. 이런 사람은 의지가 강한 유형으로 성공하기 쉽다. 그렇다면 도움이 되는 친구와 해가 되는 친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는 친구는 지식이 풍부하고 능력이 출중하며 정직한 사람이다. 그들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장기적인 안목과 자기 통제에 능하다. 반면 해가 되는 친구는 대체로 다음 몇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허풍쟁이 유형. 행동거지가 경박스럽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한다. 또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중간에 자주 끊는 특징이 있다. 음흉한 사람의 유형. 겉과 속이 다른 사람으로 교활하고 남을 해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기회주의자의 유형. 평소에는 차갑고 인색하지만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고분고분해지는 유형이다. 괴상한 성격 소유자의 유형. 반응 속도가 느리고 사회 변화와 시대 발전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그들은 항상 사회와 괴리감을 느낀다. 이런 사람과 같이 지내다 보면 당신의 성격도 이상하게 변할 것이다. 나쁜 친구의 유형은 구체적으로 따지면 훨씬 더 다양하다. 하지만 어떤 유형에 속하든 우리는 그들과의 관계를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 물론 친구와 절교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옛정이 남아 쉽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이나 우유부단한 사람일수록 크게 상처받는다. 하지만 나쁜 친구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는 보살의 마음은 접어두고 우정이라는 고속도로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춰야 한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깊은 상처를 남기기보다 짧은 순간의 고통을 택하라. 그들에게 쏟았던 시간과 노력을 이제는 당신에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더러 믿음이 안 가는 친구는 과감히 정리하라. 친구를 사귈 때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강요하는 방식은 곤란하다. 당신이 베푸는 게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보답을 받아야 한다. 친구 사이에는 존중과 신뢰가 특히 중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도움을 바라겠는가? 그럼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끊을 수 있을까?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연락 횟수를 줄이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면 된다. 이는 적을 만들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래도 나쁜 친구가 계속 다가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냉정하게 지켜봐라. 절대로 흥분하지 마라. 다른 사람이 열정적으로 내민 손을 당신이 꼭 잡을 필요는 없다. 우정이라고 하는 그 관계를 냉정하게 돌아보고 자신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라. 둘째, 거부하거나 환영하지 마라. 거부하지 않는 것은 다른 사람의 호의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도움은 안 되지만 해하려는 의도가 없다면 최소한의 예절을 지켜라. 환영하지 말라는 것은 차갑지 않은 태도로 상대방과의 거리를 두라는 말이다. 직접적으로 우정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우정이 될 가능성을 낮춰라. 셋째,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라. 오는 정이 있으면 가는 정이 있다. 이것은 친구를 사귈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려면
소극적으로 반응해야 한다. 예컨대 절대로 먼저 연락하지 마라. 며칠 후면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상대방도 당신과 친구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줄어들 것이다. 인생에서 친구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존재이다. 하지만 나쁜 친구의 영향으로 당신의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빠질 수 있다. 요즘에는 친구를 사귀는 속도도 관계를 끊는 속도도 순식간이다. 하지만 진정한 친구를 찾기 위해서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오늘 작품은 행복한 책장에서 출간한 웡타오 작가의 내 영혼 독서 배출법이란 작품 중 일부분을 낭독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